네, 안녕하세요. 강신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랑 책을 또 한번 훑어보겠지만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선생님이 이 판서 수업으로는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우리 책에서 이제 뒤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래도 알고 가야 될 개념 딱 두 개.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반도체에서 좀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자성체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좀 책으로도 이제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번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이번 수업에만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책 정리하는 그런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바로 신소재에서도 반도체, 반도체 파트를 선생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 자, 반도체를 다뤄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될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띠라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자, 에너지띠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에너지띠. 자, 에너지띠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냐면은 물리원에서 좀 더 깊게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해가지고 그냥 정의 정도만, 그리고 여기까지만 알고 가도 괜찮다라는 정도 제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말고 여러분들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에너지띠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은 겹치지 않은 에너지 준위의 집합체.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너지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띠를 갖다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조금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물질의 상태가 어때야 되면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상태가 고쳐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자 결정의 개수, 결정수가 10의 7승계 이상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띠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언급해드리는 거는 조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왜 하필 고쳐야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기체와 고체를 갖다가 구별을 해보잖아요. 다시. 자, 기체와 우리가 고체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해 드리자면, 이 중간에 어차피 액체니까 확실히 구별은 될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개념에서 정리했던 거를 잘 생각을 해봐. 물질의 상태에서 원자 배열이 기체와 원자라든가 아니면 분자 배열 자체가 기체와 액체 같은 경우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고체 같은 경우는 얘네들 빽빽하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체를 갖다가 먼저 얘기해 드려볼게요. 기체. 자, 먼저 기체를 얘기해 드리면은, 자, 원자 결정 또는 입자 배열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은 겹치지 않긴 해요. 일단 원자 결정들에서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들이 겹치진 않지만 좀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보이긴 하죠. 집합체를 이루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일단 지속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개수도 모자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에너지들이 형성할 수는 없다고는 얘기가 되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고체는 얘네들 일단 원자 결정이 이렇게 따닥따닥 하고 얘네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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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다 보면은 그죠? 그리고 원자 결정 이렇게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도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실을 갖다가 여러 개 포개 놓은 것처럼 하나의 띠의 형태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다시 말해드리지만은 겹치지 않는 에너지 준의 집합체, 즉 요 녀석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너지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띠.
알겠죠? 이 녀석다가 에너지띠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화학에서 배웠지만은, 자, 일주기 원소가 이제 껍데기가 우리가 보통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 근데 고체라고 얘기해 주게 되면은요, 보통 우리는 최소한은 그래도 2주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껍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껍질이 몇 개 이상해야 돼요? 2개 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에너지띠가 또 이렇게 하나 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뜯어와가지고 에너지띠에 대한 구조를 갖다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에너지띠의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애가 누가 되는 거야? 맨 위에 있는 애가 얘가 전도띠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전도띠. 전도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는 띠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띠라고 얘기해 주냐면 얘를 갖다가 원작가띠라고 얘기를 해줘요. 원작가띠. 됐죠? 원작가띠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뭐 에너지띠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있다고 치면은 얘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에너지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에너지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해줘가지고 보통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거든요.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채워져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일일이 다 그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작가띠에서는요,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실제로는 이제 전도띠에도 전자가 존재하지만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미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띠에서는 이제 그냥 전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여기 원작가 때에 있었던 이 전자가 이 전도띠로 만약에 전이가 되잖아.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이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전도띠에서 움직이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때 뭘 갖다가 얘네들이 띄고 있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때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때부터. 자, 이때부터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좀 되게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요.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가 전자가 가능한 존재, 전자의 존재를 허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갖다가 허용된 띠라고도 얘기를 해요. 허용된 띠. 이거 갖다가 허용된 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허용된 띠. 알겠죠? 전자의 존재를 갖다가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허용된 띠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띠와 띠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띠 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띠 틈을 갖다가 우리가 줄여서 에너지 갭이라 그래가지고 이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띠와 띠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몇 가지 기초 용어만 좀 살짝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필기할 수 있는 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필기를 해드린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얻다가 그냥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류라는 게 있어요. 전류라는 게 있는데 전류의 흐르는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정의가 됐었을 때 잘못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야. 왜? 전자의 움직임은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는 것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용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전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흐른다고 얘기해 주고요. 전하의 정의는 전자가 흐르는 전자가 흐르는 것을 가져가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해주고 그 전자가 흐르는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가 흐르는 방향이 그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내가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자, 여기를 한번 와볼게요. 자, 전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의 빈자리가 생겨버려요. 전자의 빈자리가 생겨버리니까 여기에 전자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있던 전자가 여기를 채워주다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서 여기에 또 전자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던 전자가 또 왼쪽으로 채워주게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또 전자의 구멍이 생겨요. 자, 여기에서 말해주는 이 전자의 구멍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거를 양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공. 이거를 양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양공. 뭐 옛날 말로는 이거를 갖다가 전공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전자는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겠지만 양공은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 이쪽으로 전자가 흐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얘기가 가능한 거냐면은 전하의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전하가 왼쪽으로 가죠. 전자가 왼쪽으로 가니까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로 우리가 얘기가 가능한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조금 인지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띠틈 간격을 우리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도체를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체, 그리고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얘네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잖아요. 그래프로 나타내 버리면, 자, 여기에서를 갖다 우리가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이제 온도라고 얘기가 가능하고요. 네, 이건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증가합니다. 알겠죠? 깊은 개념은 물리 원가서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부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얘네 둘 사이가 존재하거든요. 조금 떨어진다 하면서 약간 좀 유지하는 듯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반도체. 알겠죠? 반도체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도체와 반도체와 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띠를 갖다가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도체 같은 경우엔 일단 여러분 앞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얘는 금속에 해당되고요. 금속이라고 말씀드리면 전기 전도성이 어때요? 우수하죠? 자,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니까 전도띠로 가려는 게 굉장히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 전도띠로 올라가는 게 부담이 없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띠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여기가 이제 전도띠다. 전도띠 아래의 띠틈이 존재하지만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게끔 뭐가 존재하냐면은 원자가 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에너지로도 여기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가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전도띠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자가 띠가 이렇게 포개서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도띠까지 가는 데는 큰 부담이 없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도띠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자, 전도띠가 이렇게 있으면은 부도체는 띠틈이 어때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이제 원자가 띠인 거야. 어때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전자가 전도띠까지 가기.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게 잘해줘야 되는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띠기가 못 띠는 게 아니라, 다시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을 안 가진다가 아니라 띠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해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갈 수는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가 이제 전도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띠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 대충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은 띠틈 자체가 도체보다는 넓어요. 부도체보다는 작아요. 그죠? 우리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얘를 갖다가 이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절연체 혹은 이제 부도체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를 갖다가 공부할 준비가 되었고, 칠판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반도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들어가 볼게요.
자, 반도체 하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14족 원소라는 거죠. 자, 14족 원소를 갖다가 떠올라야 되는 건데 14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화학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의 개수가 4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있고, 자, 이 14족 원소에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갖다가 보시냐면은요, 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규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마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탄소는 제외합니다. 전자의 움직임이 핵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반도체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소와 저마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데, 그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반도체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순수 반도체. 자, 순수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해 주면은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14족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순수 반도체.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수 반도체도 전기 전도성이 충분히 괜찮은데 이것보다도 조금 전기 전도성이 더 좋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별의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던 것 중에서 이제 뭐냐면은요,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순물이라는 거는 이제 13족 원소 또는 15족 원소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하게 될 건데, 이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도핑.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곳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순물 첨가, 즉 도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도핑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몇 족 원소를 갖다가 첨가를 한다? 13족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첨가를 한다. 13족 원소라고 치자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13족 원소는 누구누구가 있냐면은 붕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갈륨, 인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13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P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해 줍니다. P형 반도체. 포지티브형 반도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P형 반도체에서는요, 얘네들의 전하 나르게가 누가 되는 거냐면 전하 나르게가 양공이 될 거예요. 전하 나르게가 양공. 양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공이 곧 전하 나르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몇 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을 해볼 거냐면은 15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15족 원소, 15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해 주기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5개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구누가 있냐면은 질소, 그 다음에 인, 비소, 안티모니, 그죠? 비소, 그리고 뭐 이렇게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여기까지만 나오죠, 통합과학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15족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도핑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무슨 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냐면은 뭐 알만한 친구는 알겠지만은 N형 반도체, 그러니까 네거티브형 반도체가 나온다고 얘기해 줍니다. N형 반도체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N형 반도체. 됐어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해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N형 반도체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하 나르게가 우리는 이제 전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전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용인데요. 참고용인데 애들이 이제 보통 이제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정기적으로는 플러스를 띄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애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일단 정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이유는요. 일단 순수 반도체도 원소 그 자체가 뭘 띠고 있을 거냐면 얘가 중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도핑하게 되는데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도 당연히 중성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중성 물질이 형성된다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의 참고용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와 반도체가 이제 순수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서 나눠봤는데 어쨌든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우리가 불순물을 넣게 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순수 반도체 대비 그래도 전기 전도성을 갖다가 우수한 애들을 갖다가 다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얘네를 갖다가 이제 접합시킬 겁니다. 접합시킬 거예요. 그래서 접합시켜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거냐면은 다이오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 다이오드는 다시 말했지만 P형과 N형을 갖다가 이제 접합시키는 거예요. 접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게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이오드.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재생버튼처럼 생긴 거 이게 바로 P형입니다. 그리고 일자형으로 생긴 게 이제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에는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뭐 편의상 뭐 우리 그 문제에서는요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그냥 여기가 P형이다, 여기가 N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이 다이오드의 특징은 뭘 하냐면은요, 얘네들이 정류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정류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정류작용이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거예요.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한다면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되는 거냐? 반드시 P형에서 N형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우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N형에서 P형으로는 흐를 수가 없나요? 네, 흐를 수가 없어요. N형에서 P형 쪽으로는 전류가 절대로 흐를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전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우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역방향.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전류는 반드시 이쪽으로 흘러요. 전류는. 근데 조금 말장난을 하면은 거꾸로 흐를 수가 있는 게 있다면은 우리 이거를 전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전하나 전류냐. 여러분들 그걸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만 흐른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전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된다. 이 다이오드를 활용한 게 뭐냐면은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냥 앞에 발광이라는 말만 들어간 거예요. 발광 다이오드. 결국에는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요, 이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다이오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무슨 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을 하게 되면서 얘는 P형에서 어디로 흐른다? 무조건 N형으로 흐른다. 여러분들 잘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발광 다이오드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좀 쓰자면은요, Light Emitting Diode. 그래서 LED에 이 발광 다이오드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이거죠.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빛 에너지로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가 연결이 됐고 이게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진행이 되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걸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순방향일 때 여기서 뭐가 나가게 되면 P형 반도체에서 이제 빛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빛이 가시광선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되잖아. 우린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발광 다이오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조금 말이 비슷한 애가 한 명 있는데요. 볼스 누구냐면은 바로 광다이오드라는 녀석이에요. 광다이오드는 물리 원에서 나오는 거지만 말이 되게 비슷하죠. 이게 광이냐 아니면은 발광이냐 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도 어쨌든 간에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정류 작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얘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정류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얘한테서 정류 작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얘는 N형에서 나와가지고 P형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N형에서 나와서 P형으로 간다. 자세한 거는 물리 3단원 파동에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광전 효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1의 파동에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이게 N형에서 P형으로 가는 거고 특징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광다이오드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이용을 한 거냐면은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이에요. 태양광 발전. 그래서 얘는 이제 오히려 빛에너지죠. 빛에너지. 자, 여기에서 이제 얘가 태양광 발전이 되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빛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전기에너지.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가 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에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발광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P에서 N형으로, 그리고 광다이오드는 N형에서 P형으로,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쓰이게 되면서 빛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바꿔주고, 그에 반해 이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에서 빛에너지를 바꿔준다. 그리고 LED에서는 이 빛이 볼 수 있는 빛이어야 되겠구나, 가시광선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 정도만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딱 두 가지인데요. 스위칭 작용과 스위칭 작용, 그리고 그 증폭 작용. 이 두 가지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에 대해서는 원래 얘네들은 그러겠어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있어가지고요. 얘네들 관련돼서 이제 증폭률이 얼마큼 되는지 측정해주는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물리2에 가면 여러분들 그 어려워한다는 그 물리2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세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에 대해서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네들이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얘는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반도체가 연결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얘네 종류를 얘기하면 PNP형과 있고요. 그 다음에 NP형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되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여기도 이비스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배우게 될 거다, 물투에서. 어쨌든 이제 신소재도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자면은 여기에서 베이스 쪽이 굉장히 얇아요. 베이스 쪽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시 여기가 P, 여기가 N,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도선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이미터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베이스가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컬렉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딴 걸로 반대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얘들 이제 N형, 이제 P형, N형을 되고, 다행히 여기도 굉장히 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없어요. 이게 PNP냐 NPN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트랜지스터는 딱 이 정도면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도 끝났고요. 칠판하고 지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자성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자성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성체인데요. 이 자성체도 이제 우리가 물리 1에서 이제 또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 깊게 언급해 드리는 거는 조금 여러분께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래도 항상 늘 제가 쓰는 말이 있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께 살짝 언급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성체의 종류로는요, 토탈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그러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진행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자기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장이 정의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자기장이라는 거는 자기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장이 정의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기장의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은요, 일단 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더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 이것만 필요한 거니까.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나침반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침반에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자, 오른쪽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강자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자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맨 처음에 냅두면은 얘네들이 외부 자기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얘네들이 뭐 자석에 대한 성질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자석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왼쪽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N극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뭘 둘 거냐면 S극을 둘 겁니다. 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다 보면은, 자, N극에서 S극 쪽으로 우리가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가해져요. 알겠죠? 자,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가해지다 보면은요, 자,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N극을 형성을 하고 왼쪽이 S극을 형성을 하고, 상자성체도 N극에서 S극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반자성체는 반대예요. 말 그대로 이제 반자성체 반대인데 여기가 N극이고 S극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정리해주기를, 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기 배열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형성됐다라고 말해줍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그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기 배열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형성됐다고 얘기해 주게 되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부 자기 배열이 자,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형성하였다라고 얘기해줘요. 반대냐 아니면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된 거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면은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인력. 하지만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청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극에 상관없이 여기서도 얘는 무슨 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청력. S극과 S극. N극과 S가 여기서는 극에 상관없이 인력을 형성하고 인력을 형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후에 외부 자기장을 갖다가 제거를 하잖아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면은요, 자, 여기 강자성체, 여기에 또 이제 상자성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자성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단 얘네들은 이제 내부 자기 배열이 상쇄됐다고 얘기를 해줘요. 상쇄되었다. 상쇄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자기 배열이 이제 유지가 돼요. N극과 S극이. 그러니까 얘는 유지가 되고 얘네들은 이제 상쇄된다. 내부 자기 배열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갖다가 상실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석에 대한 성질을 갖다가 상쇄한다. 그래서 이제 팁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여기가 우리가 자성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그걸 모르는 애를 갖다 댔어요. 갖다 댔더니만 얘가 밀려납니다. 그러면 이거면 이제 우리가 이걸 청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청력. 이러면은 얘는 뭐였던 거야? 얘는 반자성체였던 거예요. 반자성체. 알겠니? 얘는 이렇게 이제 반자성체가 되는 건데, 난데없이 얘가 여기서 이제 무슨力을 형성하는 거야? 이제 인력을 형성하네요. 그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얘는 상자성체 아니면은 반자성체다. 다시. 얘는 이제 상자성체 아니면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상자성체, 강자성체 인력을 형성하면은. 그러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철을 갖다 댈 거예요. 철.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주고 철을 갖다 댔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성체를 갖다 뒀는데,
자성체를 이렇게 갖다 뒀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래버리면 이제 얘는 강자성체가 되는 거겠죠. 근데 상호작용을 서로 안 해요. 이래버리면은 이제 얘는 무슨 자성체가 됐던 거야? 상자성체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물리 1에 가면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어떤 식으로 내부 자기별을 이루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이제 유지가 되고 안 되고 된 그런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그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약간 균열된 그 금 같은 게 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이루어지면 얘네들의 그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내부 자기 배열이. 그래서 얘는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배우게 될 거고,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대한 일상적인 예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물리 1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 하는 여러분들 정도가 그냥 공부하기에는 딱 이 정도가 적절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죠. 자, 이번에 새로 들어간 단원이긴 한데 기존의 신소재 내용에서 이제 반도체 파트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원자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 성질은 원자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이 성질들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도체, 부도체 또는 반도체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며 전기와 화학 반응에서 원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원자의 정기적 성질의 기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원자의 구조. 원자는 양의 전하를 가진 핵과 이를 둘러싼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의 주위로 공전을 하며 이들의 구성과 분포는 원자의 화학적 및 전기적 성질을 결정짓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 중성. 일반적인 상태에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으며,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양성자수랑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화학 파트를 갖다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의 수를 파악을 해서 양성자 수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모 진리라는 과학자로 인해서 양성자 순으로 원자를 배열했다 그랬죠? 그래서 원소 파악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고, 상쇄되기 때문이다. 원자의 정기적 중성 상태는 화학 반응을 통해 변할 수 있으면 이 경우 이온이 형성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온 형성,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이온이 된다.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중성이니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전자를 잃으면 이제 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그랬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 되는 것을 비금속이라고 했던 거 화학 파트에서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의 형성은 원자의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며 이는 많은 화학 반응의 기반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 자, 볼게요.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전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결정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금속에서는 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기를 잘 전달하고, 반면 석연과 같은 물질에서는 전자가 덜 자유롭게 움직여 전기를 거의 전달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도체다 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있고요. 자, 원자에 속박된 전자와 자유전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원자에 속박된 전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양, 정의, 역할. 자, 속박된 전자는 원자에게 의해 중력적으로 묶여있는 전자를 갖다가 말한다. 이 전자들은 화학결합의 형성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공유결합은 두 원자에 속박된 전자들이 공유되어 형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 내의 자유전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유전자 이렇게 평 하고 나가게 될 겁니다.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물질을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전자가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전기가 되게 잘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속박된 정도가 되게 크다고 하면 전기 전도성을 갖기 어렵다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자, 전자유로 반도체 기기, 태양전지 등의 다양한 기술의 핵심 요소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전자의 다양한 역할과 특성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해를 하고요. 다양한 기술적 응용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와 자유전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조작하고 새로운 물질을 설계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도피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반도체 때도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나와 있습니다. 자, 도체.
전기를 잘 통한 반도체, 전기를 통할 수가 있다. 적당한 전기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도체 나와 있죠? 잘 통하지 않는. 그래서 석박된 정도가 강하다. 얘는 약하다. 자유전자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유전자가 많음, 자유전자가 거의 없음, 조절 가능. 자, 그래서 금속이 이렇게 있고요. 비금속, 혹은 뭐 절연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14조 원소, 실리콘과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징, 원자에서 쉽게 이탈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전기를 매우 잘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선, 전기 회로, 휴대폰 및 컴퓨터 내부 연결 등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와 비슷하지만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빛을 비추는 등의 특징 조건을 만들 때 전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컴퓨터 칩, 트랜지스터, 태양광 패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자 및 광전자 산업의 핵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도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가 원자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전기를 전달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에서 사용되며 안전장치나 절연체로 널리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기가 통합한다 나와 있는데 도체, 금은동, 알루미늄, 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를 통하게 하고 다른 조건에서 전기를 차단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적당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도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순수했던 반도체에다가 또 다른 원소들 갖다가 첨가를 갖다가 시켜줘 가지고서는 전기 전도성을 더 우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반도체의 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순수 반도체와 불순 반도체는 반도체 기술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각각 다른 전기적 성질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죠. 자, 반도체 특성은 전자의 흐름과 전기 전도성을 조절하여 전자장치의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순수 반도체, 어떠한 불순물도 첨가되지 않은 반도체를 말하며 가장 흔한 예로는 실리콘과 게르마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조 및 특성, 순수 반도체는 매우 정밀하게 제어된 조건에서 성장된 단결정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반도체는 순수한 형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낮지만 온도가 증가하며 전자 원자의 결합도 자유롭게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저항이 떨어진다는 얘기로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 작동 원리, 온도가 증가하거나 빛이 조사될 때 원자의 결합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전도대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와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인 양공은 전기 전류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리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특정 불순물 원소를 첨가하여 그 전기적 성질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반도체이며 이 과정을 통해 전기 전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핑, 반도체에 미량의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불순물은 전자를 제공하거나 전자를 받아들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죠. 주로 사용되는 불순물에는 인붕소, 비소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N형 반도체,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원소, 15조 원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 비소, 안티모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질소도 있습니다. 질소가 빠져 있네요. 자, P형 반도체에서는 순수 반도체에서 원자과 전자 3개, 그러니까 13조 원소를 갖다가 첨가시키면 나오게 되는 거고 인듐이란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순수 반도체에서 15조 혹은 13조 원소를 갖다가 첨가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포지티브형 반도체인 P형 반도체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수 반도체는 주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토탈 정리네요. 원소는 사가 원소로 원자는 4개 전자를 가지며 이웃한 원자들과 공결합을 형성한다. 14조 원소만 이루어져 있는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 여기에서 15조 원소, 13조 원소를 갖다 첨가를 하게 된다면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를 밑에다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이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냐면은 자유전자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P형 반도체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양성을 띠고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양공이라 그래요. 양성을 띠고 있는 공간, 혹은 뭐 공허한, 뭐 그렇게
그 공짜를 가져와서 우리가 양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공. 양공을 해서 전기 전도성이 더 좋다. 그래서 이 남은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어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자유전자들이 이동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잘 흐르게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를 형성을 하며 양공입니다.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빈자리를 향해 이동하게 되어 전류가 잘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전자 혹은 양공이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해 주게 되는 거냐면은 전하 나르게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규산형 광물은 실리콘을 포함하는 광물로 실리콘은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적인 재료이며 이 광물이 현대사회에서 여러 기술적 응용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로서의 실리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양한 전자기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실리콘은 독특한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이 제작되면 이러한 반도체 소자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 현대기술의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LED, 이게 라이트 에미싱 다이오드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이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자의 종류로는 이제 뭐 발광다이오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그리고 트랜지스터 모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PNP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혹은 NPN이라는 것도 있어요. NPN.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는데 이게 개정전에 있었던 물리학 2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 증폭 작용도 만들어주고 스위치 작용을 갖다가 해주게 되는 그런 트랜지스터는 이제 물리 2에서 나오게 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면 개정전에 있던 물리 2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자의 종류로는 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이렇게 있다. 그래서 고유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가지며 특정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이오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설계가 간단한 반도체 소재가 나와 있고요. 발광다이오드,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로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직접 변환해 주는 거. 유기발광다이오드는 유기 재료를 사용하여 빛을 방출하는 발광다이오드. 트랜지스터는 증폭 또는 스위치로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건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증폭 작용 또는 스위치 작용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회로 IC라고 나와 있죠. 수십, 수천, 심지어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와 기타 전자 구성 요소를 하나의 작은 칩 위에다 집적한 반도체 소자로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센서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활용. 반도체는 현대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다양한 일상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반도체의 주요 특징은 전기를 통제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적당한 전기. 그래서 뭐 필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용으로는 스마트폰, 컴퓨터 및 노트북, 가전제품, 자동차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인터넷 및 통신 장비, 의료기기, 스마트홈 시스템, 게임 콘솔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개념을 모두 다 정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판서로도 한번 진행을 할 테니까 그냥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이 작아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절연체. 이것부터 틀렸네요. X.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한다. 절연체, 부도체라고 얘기합니다. X.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반도체를 구성하는 대표적 원소는 규소이며 이의 인 또는 붕소. 인은 15조 원소가 될 거고 붕소는 13조 원소가 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 N형과 P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맞고요. 원자는 양전하를 가진 전자와 음전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전하를 가진 원자 핵, 양전하가 되겠습니다. X. 일반적인 상태에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맞죠? 왜?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원자는 말 자체가 정기적 중성입니다. 전자를 잃은 원자는 음이온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전자를 잃은 원자는 음이온이 된다 나와 있는데 양이온이 되겠죠. 금속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기를 잘 전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석영은 도체 아니죠. 이거는 석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 아니죠.
좋은 부도체입니다. 속박된 전자는 원자에 묶여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로 나와 있는데 속박됐으면 오히려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X. 자유전자는 물질 내에서 이동하며 전자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이온 결합은 전자가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이동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11번 자유전자는 전자공학에서 전자회로 반도체, 기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유결합은 두 원자의 자유전자가 공유되어 형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공유결합은 속박된 전자가 공유되어서 형성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X. 도체는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질이다 나와 있는데 이거 맞고요. 14번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기가 잘 전달하지 못해요. X.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서만 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자, 16번에 구리, 은, 금은 대표적인 부도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구리, 은, 금은 도체입니다. 유리와 고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18번 가볼게요. 실리콘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로 특정 조건에서 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죠. 19번 나와 있는데 도체는 전자가 원자에 강하게 결합되어 이동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도체는 전자가 원자에 강하게 결합되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 부도체는 전기 절연체로 널리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반도체는 불순물을 첨가하여 빛을 비추는 등의 조건에서 전기를 잘 전달할 수가 있다. 이거 광다이오드죠. 컴퓨터 칩과 트랜지스터는 대표적인 부도체다 나와 있는데 이거 트랜지스터 자체가 뭐였습니까? 반도체로 이루어진 소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X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는 불순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는 반도체를 의미한다. 이거는 맞죠. 14조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실리콘과 게르마늄은 대표적인 불순물 반도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실리콘과 게르마늄은 순수 반도체예요. 순수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 전이 증가한다. 맞고요.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도핑은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첨가하는 과정입니다. N형 반도체는 주로 인비소. 그러니까 인비소, 안티모니, 질소도 있다 그랬죠. 원자과 전자가 근데 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P형 반도체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잉륨 같은 원소를 첨가하여 만든다. 맞죠? 파스티브형 반도체 13조 원소입니다. N형 반도체에서 전류는 주로 전자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 전하 나르게가 전자가 되겠죠? 이거는 맞죠? P형 반도체에서는 전류는 주로 양공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자, 32번 가보겠습니다. 도핑을 통해 전기적 성질을 변경할 수 있는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X죠. 스마트폰의 중앙처리 장치 CPU는 반도체 기술로 작동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컴퓨터와 노트북이 프로세서와 메모리는 반도체와 무관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오히려 많이 사용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쵸? 됐고. 자, 35번 가보겠습니다. 자, 35번. 스마트 TV는 반도체 칩을 사용 인터넷 연결 및 고화질 영상 처리할 수가 있죠. 자동차 엔진 제어 안전 시스템 ABS 에어백에는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반도체 오히려 사용됩니다. 5G와 와이파이 같은 고속통신 기술은 반도체 기반의 칩으로 작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죠. 의료기기에서는 반도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조명, 온도 조절기 등을 제어하는 시스템은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죠. 게임 콘솔 나와 있고요. VR기기에도 반도체 기술이 필수적이다. 맞고요. 반도체 기술은 현대사회 전자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41번에 맞죠. 반도체는 전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 전자기기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X. 43번. 원자는 양전하를 가진 원자핵, 음전하를 가진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맞죠. 전기 중성 상태는 원자핵의 양전하와 전자의 뭐가 되겠죠? 음전하죠. 상세도 유지된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원자 정점은 양이온. 내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 자, 금속은 전자가 46번입니다. 자, 46번에 금속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도체로서 전기를 잘 전달한다. 47번. 석연과 같은 물질에서는 전자가 덜 자유롭게 움직이려 부도체로 작동한다. 48번. 속박된 전자는 원자에게 의해 전자기적. 묶여있는 전자다. 자유전자는 원자에게 통제를 벗어난 물질 내에서는 이동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싹 다 암기네요, 그냥. 공유결합은 두 원자의 땡땡 전자가 공유되어 형성한다고 하는데 속박된 전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 이온결합은 전자가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되면서 형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동이 되겠죠? 이동되면서 형성된다. 자, 반도체에서는 땡땡 과정을 통해 자유전자의 수를 조절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핑입니다. 도체는 자유전자죠. 부도체는 전자가 원자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자유롭게 땡땡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동입니다. 반도체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땡땡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부도체죠. 자, 전선이나 전기회로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대표적인 뭐가 되겠습니까? 도체죠.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에서는 주로 땡땡이 사용된다는데 부도체. 실리콘과 게르마늄 반도체죠. 반도체. 도체는 전자가 원자에서 쉽게 땡땡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탈. 이동. 부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땡땡으로 널리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절연체. 다음에 61번은 불순물. 첨가하여 빛을 비추는 등의 조건에서 전기를 잘 전달할 수가 있다 나와 있죠. 62번에는 컴퓨터 칩.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를 갖다가 마무리했는데, 자, 지금 보다시피 거의 다 암기 문제예요. 암기 문제. 그래서 뭔가 이해를 시켜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없고, 외우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리만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부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있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고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진짜 싹 다 깊은 암기를 통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는 찾아가면서 풀으면서 외워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 내가 이거를 못 외웠구나 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OX 퀴즈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